어미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한양 사신이 천재 소년을 데려가려 했지만 소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7해 전, 비 오는 새벽, 과부가 장터에서 주운 아기였습니다. 딸 둘도 버거울 텐데 아기까지 키우겠다니. 장터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하지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에 재료가 떨어질 걸 예측하고 3살에 손님 수를 정확히 맞추고 5살에 장터 흐름을 읽었습니다. 망해가던 국밥집이 장터 제일 가게가 됐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양반댁에서 버려진 적자였고 둘째 부인의 모함으로 버려진 아이였던 겁니다. 양반댁이 아이를 찾으러 왔을 때 장터 전체가 과부 편을 들었습니다. 7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데려간다는 게 말이 돼요? 한 아기가 집안 전체를 바꾼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장터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30 중반의 과부로 7살 난 큰딸과 5살 난 작은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뼈를 고아 국물을 우려내고 장터가 끝나면 그릇을 씻어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이 과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과부는 새벽 어스름에 장터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이제 막 그치고 하늘에선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국밥 재료를 손질하려 가게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과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으앙, 으앙. 분명 아기 울음소리가 맞았습니다. 과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게 옆 골목 구석, 비에 젖은 헝겊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지요. 과부가 다가서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눈으로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나, 이 추운 새벽에. 과부는 얼른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채 석 달도 안 된 듯 보였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다가도 사람 발소리만 들리면 다시 울음을 터뜨렸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과부는 아기를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감싸주었지요. 아기는 과부 품에 안겨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통 아기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 뭔가 다르네. 과부는 그때만 해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아기를 그냥 둘 수 없어 데려온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아기가 단순히 울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골라서 불러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과부는 아기를 업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일어나 아기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요. 엄마, 저 아기 누구예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과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아기란다. 우리가 돌봐줘야지. 작은딸이 아기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기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밝던지 과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장이 서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국밥을 말았지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아기를 주었다지? 딸 둘도 버거울 텐데 아기까지 키우겠다니. 참 어리석은 짓이야. 과부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눈총을 받으며 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국밥 맛이 다르네. 국물이 더 진한 것 같은데. 손님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과부는 평소와 똑같이 끓였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과부는 아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아이 덕분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과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또 그 커다란 눈으로 과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과부는 딸 둘과 아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기를 정말 키울 수 있을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식구가 하나 더 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작은 얼굴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준 인연인가 보다. 과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식구가 함께 살아보기로 말이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집안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기를 데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지요. 과부가 국밥집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는데 옆가게 아낙네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 아기 아직도 키우고 있어? 네, 그러고 있습니다. 딸 둘 먹여 살리기도 빠듯할 텐데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아낙네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대꾸하지 않고 뼈를 손질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리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과부는 남은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에 나가 무엇을 사와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갑자기 손을 뻗어 멸치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응? 과부는 의아해하며 멸치 항아리를 열어봤습니다. 항아리는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이틀은 더 버틸 양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일 장에 꼭 사와야겠네. 과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지요. 아기가 다시 손을 뻗어 이번에는 마늘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과부가 확인해 보니 마늘도 생각보다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이것도. 과부는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말없이 과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과부는 나머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데 멸치가 딱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가리킨 대로였지요. 점심때쯤 되니 마늘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만약 전날 밤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장사 도중에 재료가 떨어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과부는 아기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요.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손을 뻗어 파뭉치를 가리켰고 확인해 보니 내일 쓸 만큼밖에 남지 않았지요. 과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딸이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자꾸 손으로 뭘 가리키는데 이상해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놀랍단다.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아기가 우리 집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말에 과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작은 아기가 우리 집을 돕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며칠 후 장터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뜸했지요. 과부는 한산한 가게 안에서 아기를 얼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가게 문 쪽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왜 그러니? 과부가 묻자 잠시 후 정말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비를 피해 급히 들어온 나그네였지요. 과부는 얼른 국밥을 말아 내놓았습니다. 나그네는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이 비에 장사가 되겠소? 아닙니다. 오늘은 손님이 적네요. 그래도 국밥 맛은 여전하구려. 이 근처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소. 나그네의 칭찬에 과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그네가 떠나고 나서 과부는 다시 아기를 보았지요. 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사람이 오는 걸 미리 아는 건가? 과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이롭고 고마웠지요. 그날 밤 과부는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남은 밥과 국물로 끓인 소박한 저녁이었지요.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과부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 지어줘야 하지 않아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과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아기를 데려온 지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 이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 이름을 지어줘야지. 과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지요. 복동이라고 부르자. 복을 가져온 아이니까. 딸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기도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 작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부터 아기는 복동이가 됐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말없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재료가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고 손님이 올 것 같으면 미리 가리켰지요. 과부는 점점 복동이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복동이가 있으니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고 딸들도 복동이를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네 식구가 함께 사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복동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요.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복동이가 말은 적어도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몰려들었지요. 과부는 정신없이 국밥을 말아내고 큰딸은 그릇을 나르고 작은 딸은 물을 따랐습니다. 복동이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사가 끝나고 그릇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과부가 그릇을 세려는데 복동이가 다가왔지요. 어미 12개. 복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부는 깜짝 놀라 복동이를 봤어요. 복동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이었지요. 뭐라고? 그릇 12개요. 과부가 세어보니 정확히 12개였습니다. 손님 수와 딱 맞아떨어졌지요. 과부는 감탄하며 복동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숫자를 안 해. 그날 이후로 복동이는 가끔씩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개수, 손님 수, 남은 재료까지 모두 정확하게 맞췄지요. 며칠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갈 때쯤 복동이가 그릇을 하나 더 꺼내 놓았어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복동아, 왜 그릇 하나 더 꺼냈어? 조금 있다 한 명 더 와요. 복동이가 대답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지요. 손님이 올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직 장사하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과부는 복동이가 미리 준비해둔 그릇에 국밥을 말아 내놓았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며 맛있게 먹었어요. 손님이 떠나고 나서 큰딸이 복동이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어떻게 알았어? 복동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지요. 그냥 알았어요. 한 명 더 올 것 같았어요. 과부는 복동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이 경이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고마웠지요. 복동이 덕분에 장사가 수월해졌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님이 줄었지요. 과부는 걱정이 됐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돈을 모아둬야 하는데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과부에게 말했어요. 어미, 오늘은 뼈를 더 많이 넣으세요. 왜 그러니? 손님이 많이 올 거예요. 복동이의 말대로 과부는 뼈를 평소보다 2배 더 넣었습니다. 국물을 진하게 끓였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은 손님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뜨거운 국밥을 찾았던 겁니다. 아주머니, 오늘 국물이 더 진하네요. 추운 날씨에 딱 좋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해하며 국밥을 먹었지요. 과부는 복동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한 번 우리 집을 도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과부는 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동이가 참 범상치 않은 아이예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도 눈을 빛내며 거들었지요. 복동이는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과부는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동이는 작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복동아, 뭐하니? 글자 그리는 거예요. 복동이가 대답했습니다. 과부는 가만히 복동이가 그리는 걸 지켜봤지요. 복동이는 땅바닥에 막대기로 뭔가를 그렸습니다. 그건 장터 입구 간판에 쓰인 글자와 똑같았어요. 어머, 내가 어떻게 매일 봤어요. 기억났어요. 복동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가슴이 뭉클했지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장터의 글 선생이 지나갔습니다. 과부는 용기를 내어 선생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선생은 복동이를 잠깐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벌써 글자를 아는 것 같구려. 신동이 될 수도 있겠소. 과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복동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용히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과부 곁에 누워 물었습니다. 어미, 저 이상한 아이예요? 아니란다. 넌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과부는 복동이를 2팔로 감싸 안았지요. 아니다. 특별하다는 건 하늘이 내게 선물을 준 거란다. 복동이는 과부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과부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지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세상이 뭐라 해도 지켜줘야겠다고 말입니다. 복동이가 5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장터를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자랐지요. 과부는 복동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아, 저 쌀가게에 가서 쌀 한 대만 사오렴. 복동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장터로 나갔어요. 한참 뒤 돌아온 복동이는 다른 가게에서 쌀을 사왔습니다. 과부가 확인해 보니 쌀값도 더 쌌고 쌀알도 더 깨끗했지요. 어미가 매일 쌀 싸는 거 봤어요. 어느 집이 얼마인지 다 기억했어요. 과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복동이가 장터 물건값을 모두 외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며칠 후 복동이는 땅바닥에 막대기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다가가 봤더니 장터 그림이었어요.
복동아, 이게 뭐야? 장터지도요. 복동이가 그린 그림에는 장터의 모든 가게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 무엇을 파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했지요. 와, 복동이 대단하다. 작은 딸이 감탄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떡집은 사람이 많이 와요. 길 앞쪽에 있어서요. 저기 옷가게는 사람이 적어요. 안쪽에 있어서 찾기 어려워요. 이 국밥집은 우리 집보다 위치가 좋은데 맛이 없어서 사람이 안 와요. 복동이의 설명을 듣던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살 아이가 장터 사람들의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복동아, 넌 어떻게 그걸 다 아니? 매일 봤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어느 집이 잘 되는지요. 과부는 복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새삼 깨달았지요. 그날 저녁 장터 큰 상인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비단을 파는 부자 상인이었어요. 과부님 들었소. 아드님이 똑똑하다면서요? 그저 평범한 아이입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장터에 소문이 자자하오. 5살에 장터 지도를 그릴 수 있다니 보통 아이가 아니지요. 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왜 찾아왔는지 짐작이 갔지요. 아이를 제게 맡기시오.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겠소. 됐습니다. 복동이는 제 아들입니다. 과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상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섰습니다. 복동이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장터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과부에게 말했지요. 어미, 우리 가게 위치가 안 좋아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사람들이 장터 들어오면 안쪽까지 잘 안 와요. 앞쪽 가게에서 다 먹고 가요. 복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부는 항상 그게 고민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냄새가 앞까지 가야 해요. 국 끓이는 냄새요. 복동이의 말에 과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날부터 과부는 일부러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국을 끓였어요. 국물 냄새가 장터 입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손님이 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좋은 냄새가 났구먼. 전에는 몰랐는데 여기 국밥이 맛있네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과부는 복동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이 작은 아이가 또 한 번 집안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동이가 과부에게 물었어요. 어미, 저는 왜 말을 늦게 배웠어요? 넌 다른 걸 먼저 배운 거란다. 숫자랑 그림을요. 다른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과부는 복동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넌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다른 아이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거란다. 그럼 저는 앞으로 뭘 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어미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 거야. 복동이는 과부 품에 안겨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지요. 저는 어미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과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살 아이가 벌써 집안 걱정을 하다니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지요. 하지만 복동이의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복동이가 6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손님이 줄었지요.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과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동이가 국 끓이는 과부 옆에 섰어요. 어미, 오늘은 물을 한 국자 덜 넣으세요. 왜 그러니? 비가 와서 국물이 싱거워져요. 습기 때문에요. 과부는 반신반의하며 복동이 말대로 했습니다. 물을 평소보다 줄여서 국을 끓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국밥 맛이 훨씬 진했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어요. 오늘 국밥 맛이 예술이네요. 비 오는 날엔 이렇게 진한 국이 딱이지. 과부는 복동이를 보며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한 번 정확하게 맞췄지요. 며칠 후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어요. 어미, 뼈를 어제보다 1시간 더 고아야 해요. 왜 그래야 하니? 날이 더워서 뼈에서 기름이 덜 나와요. 더 오래 고아야 해요. 과부는 복동이 말을 따랐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푹 고았지요. 국물이 더욱 진하고 고소해졌습니다. 그날 장사가 끝나고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요즘 국밥 맛이 더 좋아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과부는 복동이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도와줘서 그래요. 단골 손님은 복동이를 보며 감탄했지요. 아이가 영특하구만. 장사 미천이 따로 없네. 그날 이후로 복동이는 매일 국 끓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물량, 불 조절, 재료 넣는 시간까지 모두 신경 썼지요. 과부는 복동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국밥 맛이 날마다 일정해졌어요. 전에는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덜했는데 이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지요. 여기 국밥은 맛이 변하지 않아서 좋아. 매번 와도 똑같이 맛있어. 장터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분의 국밥집 맛이 좋다는 소문이었지요. 새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 정말 맛있네요. 국물이 속을 편하게 해줘요. 손님이 늘면서 수입도 늘었습니다. 과부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지요. 딸들에게 새 옷도 사주고 복동이에게도 좋은 신발을 사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가 잘 되죠? 그래, 복동이 덕분이야. 작은 딸도 거들었지요. 복동이가 우리 집 보물이에요. 복동이는 수줍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지요. 내 식구가 함께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항상 시기가 따르는 법이지요. 며칠 후 장터 어른들이 과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지요. 과부님, 아이가 특별한 건 우리도 알겠소. 하지만 너무 티를 내면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반들이 알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요. 과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복동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지요. 하지만 어른들의 충고가 고마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과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복동이에게도 말했지요. 복동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뭘 잘하는지 말하지 마라. 왜요? 내를 지키려면 그래야 한다. 복동이는 알았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지요. 비단 옷을 입은 부자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 상인이 과분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과부는 국밥을 말아 내놓았습니다. 상인은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폈지요. 복동이가 구석에서 놀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난 상인이 입을 열었어요. 소문 들었소. 아드님이 영특하다면서요? 과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간 거였지요. 그저 평범한 아이입니다. 허허, 겸손하실 것 없소. 장터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더군요.
상인은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를 저에게 맡기시오. 한양에 데려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겠소. 과부는 은자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사양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이 돈이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소. 복동이는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상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정말 거절하시는 거요? 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상인은 한숨을 쉬며 은자를 걷어들였습니다. 아깝구려. 아이의 재능이 썩을 텐데 말이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입니다. 상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과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큰 유혹을 물리쳤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가 과부 옆에 앉았어요. 어미, 나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니? 아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줬어요. 그 돈이면 언니들도 좋은 옷 입을 수 있는데. 과부는 복동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아, 잘 들어라. 너는 우리 가족이야. 돈보다 소중한 존재란다. 정말요? 그럼 어미는 내가 있어서 매일 행복하단다. 복동이는 과부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느끼며 과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원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원님께서 아이를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오. 과부는 걱정이 앞섰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 과부는 복동이를 데리고 관하로 갔습니다. 원님은 복동이를 보더니 물었어요. 내가 장터지도를 그린다면서? 네, 그렸습니다. 그럼 한번 그려보거라. 복동이는 먹과 종이를 받아 금방 장터지도를 그렸습니다. 원님은 감탄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정말 신동이로구나.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게다. 원님은 과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시오. 나라의 인재가 될 수도 있소. 감사합니다. 과부와 복동이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원님은 복동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동이가 물었어요. 어미, 저는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란다. 하지만 어미는 내가 뭐가 되든 자랑스러울 거야. 저는 그냥 어미 곁에 있고 싶어요. 과부는 복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게 너무 고마웠지요. 그날 밤 과부는 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들, 복동이 때문에 힘든 적 있니? 큰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요. 복동이는 우리 동생이에요. 작은 딸도 거들었지요. 복동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될 수 없었어요. 과부는 안도했습니다. 딸들도 복동이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내 식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복동이가 7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지요. 고운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다 과분의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혹시 7해 전에 아기를 주우신 분이십니까? 과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동이 일이 떠올랐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양반댁 유모였습니다. 7해 전 주인마님께서 아기를 버리라 하셨지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머슴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쓴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과부는 조용히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지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주인 양반의 첫째 부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부인이 시기했지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아기를 머슴의 자식이라 모함했습니다. 주인 양반은 화를 내며 아기를 버리라 했어요. 과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동이가 그런 사연을 가진 아이였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저는 그날 밤 아기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누군가 아기를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 양반댁은 지금 첫째 부인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부인이 집안을 장악했지요. 과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동이의 친부모를 찾아줘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키워야 하나 고민이 됐지요. 복동이를 다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기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양반댁으로 돌아가 봤자 아이만 고생입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자라는 게 낫지요. 과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지요. 언젠가 양반댁에서 복동이를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유모가 떠나고 며칠 후 정말로 관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댁에서 아이를 찾는다 하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과부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자식입니다. 하지만 양반댁 핏줄이라 하지 않소. 핏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 아이를 7해 동안 키웠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지요. 법대로 하면 아이를 데려가야 하오. 그럼 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과부님이 복동이를 버린 적 없소? 7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데려간다는 게 말이 돼오? 장터 사람들이 과부 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싸워주고 있었지요. 저 아이는 우리 장터가 키운 거나 다름없소. 양반댁에서 뭐 했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는다는 게 말이 돼오? 관가 사람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이 일은 원님께 보고하겠소. 그들이 떠나고 나서 과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복동이가 과부 곁으로 와서 품에 안겼습니다. 어미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과부는 복동이를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놓을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원님이 직접 과부를 불렀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아에 갔어요. 과부님 상황은 들었소. 네, 원님. 법으로 따지면 아이를 양반댁에 돌려줘야 하오. 하지만 원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7해나 키운 정을 무시할 수 없소. 게다가 양반댁에서도 아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지 않소? 과부는 숨을 죽이고 원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그대가 계속 키우시오. 내가 양반댁과 이야기하겠소. 감사합니다, 원님. 과부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배려에 감사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복동이의 출생 비밀까지 모두 말이지요. 복동아, 넌 사실 양반댁 아들이란다. 복동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어미, 저는 여기가 좋아요. 양반댁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니?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큰딸과 작은딸도 복동이를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넌 우리 동생이야. 영원히 함께 있자. 네 식구는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정은 피보다 더 진했지요. 복동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서당이 하나 생겼지요.
훈장은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복동이를 서당에 보내기로 했어요. 아이가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동아, 내일부터 서당에 다녀야 한다. 네, 어미. 복동이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었지요. 첫날 서당에 간 복동이를 보고 훈장이 놀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천자문도 제대로 못 읽는데 복동이는 이미 글자를 알고 있었지요. 내가 언제 글을 배웠느냐? 혼자 배웠습니다. 놀라운 아이로구나. 훈장은 복동이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운 책을 가르쳤지요. 한 달이 지나자 복동이는 서당에서 제일 뛰어난 학동이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 달 걸린 걸 복동이는 사흘 만에 익혔어요. 이 아이는 천재다. 훈장이 장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국밥집 과부 아들이 신동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를 찾아 과거를 준비시키려는 목적이었지요. 사신은 복동이 소문을 듣고 서당을 찾았습니다. 내가 복동이냐? 네, 그렇습니다. 글을 좀 써보거라. 복동이는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사신은 감탄하며 입가에 웃음을 지었어요. 과연 소문대로구나.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다.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과부에게 말했지요. 어미, 한양에서 저를 데려가고 싶대요. 과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동이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요. 복동아, 내가 결정해라. 어미는 내 뜻을 따르마. 복동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지요. 하지만 과부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사신을 찾아갔어요. 저는 한양에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 큰 인물이 될 기회인데 어미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신은 아쉬워했지만 복동이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효자로구나.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복동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과부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큰딸과 작은딸도 기뻐했습니다. 복동아, 가지 않아서 고마워.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네 식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복동이의 선택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그 후로도 한양에서 여러 번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매번 거절했어요.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복동이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15이 됐고 큰딸과 작은딸도 장성했지요. 큰딸은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멀리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니? 엄마와 복동이 곁에 있고 싶어요. 작은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과부는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다는 게 감사했지요. 복동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어미 곁에 있을 겁니다. 과부는 새 아이를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동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큰딸은 장터 쌀가게 아들과 혼인했지요. 멀리 가지 않고 같은 장터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혼례날 아침이었습니다. 큰딸은 새 옷을 입고 과부 앞에 섰어요. 엄마, 저 잘 살게요. 그래, 우리 딸. 행복해라. 과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멀리 가지 않아 다행이었지요. 혼례를 마친 큰딸은 장터 안쌀가게 옆 작은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듬해 작은 딸도 옆 마을 선비와 혼례를 올렸어요. 착한 선비였고
역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딸도 친정을 자주 찾았지요. 엄마, 국밥 끓여주세요. 그래, 앉아라. 딸들이 찾아올 때마다 과부는 국밥을 끓여주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지요. 복동이는 혼이 나지 않고 과부 곁에 남았습니다. 국밥집을 돕는 게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지요. 복동아, 넌 장가를 안 가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어미를 돕는 게 먼저예요. 국밥집은 이제 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요. 복동이는 국밥집 뒤편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오너라.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지요. 가난해서 서당에 못 가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복동이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이 글을 배우길 바랐습니다. 복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복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도 과부 어미 덕분에 자랐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과부는 복동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큰딸과 작은딸이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국밥 끓여주세요. 그래, 앉아라. 온 가족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복동이가 끓인 국밥은 여전히 맛있었지요. 복동 삼촌이 끓인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아이들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라. 그날 밤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이지요. 엄마, 복동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작은딸도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지요. 복동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부는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동이는 하늘이 우리 집에 준 선물이란다. 복동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제가 어미께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국밥집은 이제 밥만 파는 곳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됐습니다. 복동이는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장사 이야기부터 살아가는 지혜까지 나눴습니다. 복동이 덕분에 우리 장터가 달라졌어. 장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장터의 어른이 된 거였지요. 과부는 쉰을 넘기며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국을 끓이기 힘들었어요. 복동아, 이제 내가 국밥집을 맡아라. 네, 어미. 복동이는 국밥집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꾸지 않았지요. 여전히 어미의 국밥집입니다. 복동이는 과부가 끓이던 방식 그대로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만족했어요. 맛이 하나도 안 변했네. 복동이가 정말 잘하는구먼. 국밥집은 3대째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부가 환갑을 맞이하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열었지요.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함께였습니다. 복동이는 특별히 국밥을 끓였어요. 과부가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말이지요. 어미 드세요. 과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맛있구나. 꼭 옛날 내가 끓이던 맛이야. 어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하나씩 품에 안아줬지요. 그래, 할미가 너희들 크는 걸 다 봐야지.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복동이는 과부 곁에 앉았어요.
어미, 후회 없으신가요? 무슨 소리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과부는 복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동아, 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후회 같은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단다. 감사합니다, 어미.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 복동이는 과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어미, 저는 어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도 그렇단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장터 사람들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과부님 축하드립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님께서 과부님에게 정려를 내리신다 하십니다. 정려는 효행이나 선행을 기리는 것이었지요. 과부가 복동이를 키운 일을 치하하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복동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신 게 귀감이 된다 하셨습니다. 과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지요. 정려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원님이 직접 나와 과부를 치하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미입니다. 핏줄보다 정을 택한 이가 과부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요. 복동이가 과부 곁에 섰습니다. 어미 자랑스럽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그날 밤 과부는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던 새벽 버려진 아기를 주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이지요. 참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있어서 행복했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과부는 칠순을 넘겼고 복동이는 30이 됐지요. 복동이는 결국 장가를 들었습니다. 착한 안악과 혼인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과부는 증손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도 복동이처럼 자라겠지. 복동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미처럼 키우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과부는 국밥집 마루에 앉아 장터를 바라봤어요. 복동이는 국을 끓이고 며느리는 그릇을 준비하고 손님들은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복동이가 끓이는 국 냄새가 온 장터에 퍼졌어요. 과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하구나. 장터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지요. 과부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그 아기 하나가 저 집안 전부를 살렸지요. 과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람 하나를 버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동이가 끓인 국밥을 둘러앉아 나눠 먹었지요. 할머니, 이 국밥 맛은 절대 안 변해요. 증손주가 말했습니다. 과부는 아이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래, 이 맛은 영원히 이어질 거란다. 마음을 담아 끓이는 한. 복동이가 과부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미, 행복하십니까?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국밥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네 식구로 시작한 가족이 이제는 큰 집안이 됐습니다. 큰딸의 자식이 복동이를 보며 물었어요. 삼촌, 할머니는 왜 삼촌을 버리지 않았어요? 복동이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거든.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할머니 마음이셨단다. 과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동이가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니 고마웠지요. 달빛이 국밥집 처마를 비췄습니다. 과부는 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아기를 지나치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사람에게 돌아왔지요. 과부는 그날 버려진 아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온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복동이는 과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미, 제가 다음 생에도 어미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과부는 복동이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 생에도 우리 가족으로 만나자. 가족들이 하나씩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부는 마지막까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말년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복동이가 담요를 가져와 과부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어미,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집에 불이 꺼지고 장터에 고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버려진 아기를 살렸고 그 아기가 가족 전체를 살렸지요. 그리고 그 가족은 장터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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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